한여울의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이미 습관처럼 침대에서 벗어나 있었다. 낡은 원룸의 좁은 창문 밖으로는 여명이 차에 가시지 않은 회색빛 도시 풍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여울은 믹스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어제 저녁에 미리 다려둔 단정한 가정부 유니폼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항상 비슷했다. 마른 어깨와 생기 없는 눈빛, 그리고 쉽게 주눅드는 표정. 28. 한창 꿈 많을 나이라고들 하지만 여울에게 꿈이란 사치스러운 단어였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탁상시계의 초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 틱, 틱.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독을 재촉하는 듯 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옹이는 곧 사라졌다. 어쩌면 그녀의 삶도 이 커피잔처럼 쉽게 식어버리는 것 아닐까 하는 덧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 남은 반찬으로 차린 단출한 식탁은 늘 그녀 혼자였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사람도, 함께 웃어줄 이도 없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듯한 고요함 속에서 여울은 텅 빈 접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내 창문 밖으로 향했다. 축축한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창문 너머로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것이 보였다. 저 불빛들 속에는 분명 누군가의 따뜻한 가정이 있을 터였다. 여울은 다시금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출근길은 언제나 피곤했다. 낡은 버스는 덜컹거리며 도심의 외곽을 벗어나 번화가로 향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여울은 그들의 시선에 섞이지 않으려 애썼다. 고개를 숙이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닳고 다른 휴대폰 화면을 의미 없이 스크롤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 몇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려 했다. 그래야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다. 오늘은 박대호의 저택으로 출근하는 날이었다. 그는 지역을 주름잡는 악명 높은 조폭 두목으로 그의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견고하고 차가웠다. 여울은 그곳에서 주 3회 청소와 잡다한 집안일을 도왔다. 돈벌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곳에 갈 때마다 그녀는 늘 불안감에 시달렸다. 박대호의 끈적하고 오만한 시선은 언제나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종종 그녀에게 불쾌한 농담을 던지거나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괴롭히곤 했다. 여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대항할 용기도 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빨리 일을 마치고 그곳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버스가 멈춰 서고 여울은 익숙하게 하차했다. 박대호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은 인적이 드물고 외딴 곳이었다. 으리으리한 대문과 높다란 담벼락은 마치 거대한 감옥의 입구 같았다. 여울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벨을 눌렀다. 묵직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여이, 왔냐 군뱅이처럼 늦게 오네. 현관에서부터 박대호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울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좀 일찍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됐고. 오늘은 저 안방이랑 서재 싹 치워. 특히 서재는 먼지 하나 없이 거기서 한 수 없이 깨끗하게 해놔.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여울은 그의 지시에 따라 청소 도구를 챙겨 안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박대대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저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닦았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조금 더 편했다. 적어도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불쾌한 시선이나 말들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 오전 내내 묵묵히 일을 하던 여울은 잠시 쉬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박대호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야, 김 실장, 그 새끼 아직도 못 찾았어. 지금 장난해.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 처리하라고 해놨잖아. 이 무능한 새끼들 당장 찾아서 끌고 와. 오늘 안으로 해결 못하면 내 놈들 목숨은 없는 줄 알아. 박대호는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며 거실을 서성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고 눈은 살기로 번득였다. 여울은 그의 표정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다. 저런 모습에 박대호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얼른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네오, 거기서 뭐해?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이리 와. 박대호가 그녀를 향해 손짓했다. 여울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기분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청소는 다 됐고, 네, 안방은 거의 다 했습니다. 서재는 잭, 닥쳐, 시끄러워. 너 같은 것들이 뭘 안다고. 짜증 다 죽겠는데. 내 얼굴 보니까 더 짜증나네. 박대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여울의 뺨을 때렸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여울의 고개가 돌아갔다. 뺨이 화끈거리고 멍해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여기서 울면 더 약해 보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조이송, 뭐가 죄송해. 내까짓게 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 그냥 내 눈에 거슬리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거겠지.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여울의 어깨를 붙잡았다. 여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벽에 부딪혔다. 차가운 벽이 등 뒤에 닿자 몸이 움츠러들었다. 너 꽤 쓸만한데 이렇게 순종적인 여자는 오랜만이네. 박대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여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손에 휘감겨 아픔이 느껴졌다. 여울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가득 찼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리 와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는 여울의 팔을 잡고 거실 한쪽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커다란 액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액자 속에는 나체로 묶여있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여울은 그 사진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대호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네가 여기서 나한테 잘 보이면 저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안 그래?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여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무기력했다. 바로 그때 박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젠장 무슨 일인데?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대호의 얼굴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다. 그는 여울을 잠시 잊은 듯했다. 뭐 707 특임단 출신이라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야.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걔네들 머리통을 날려버려. 어서. 박대호는 격분하여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여울을 노려보았다. 오늘은 내년 운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에 보자. 그는 여울의 팔을 거칠게 놓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여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덜덜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겨우 진정한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방금 전에 공포스러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뺨의 화끈거림은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넋을 놓은 채 멍하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박대호의 휴대폰을 향했다. 박대호가 급하게 나가면서 흘린 모양이었다. 여울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액정 화면은 깨져 있었고 방금 통화했던 사람의 이름이 김 실장이라고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들이 와 있었다. 헬징시7 특임단. 언니. 무사히 잘 있다는 단어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여울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휴대폰 한 구석에 작게 박혀있는 갤러리 아이콘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갤러리 아이콘을 눌렀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은 원룸의 서랍 깊숙한 곳, 여울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그 사진 속에는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다. 한 명은 해맑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살짝 무뚝뚝한 표정으로 옆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한여울과 그녀의 쌍둥이 언니 한진아였다. 사진 속 어린 진아의 눈빛은 이미 예사롭지 않았다. 또렷하고 강렬한 눈빛 속에는 세상에 대한 도전과 호기심,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여울은 종종 그 사진을 꺼내보곤 했다. 그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시큰거렸다. 그녀는 진아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진아가 가진 자유로움과 강인함을 부러워했다. 여울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희미하게 작은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진아가 실수로 깨뜨린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였다. 진아는 그때도 여울보다 훨씬 쾌활하고 활동적이었고 여울은 늘 그런 진아를 따라다니며 진아의 보호를 받았다. 그 흉터는 어릴 적의 기억이자 진아와 여울을 이어주는 유일한 흔적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늘 진아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진아가 떠난 후 여울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했다. 책장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낡은 군사 잡지들과 특수부대 훈련 교범들. 그것들은 여울이 아닌 진아의 흔적이었다. 진아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운동신경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늘 평범한 삶을 거부했고 더 큰 도전을 갈망했다. 결국 진아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대에 지원했고 수년간의 힘든 훈련 끝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에 입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위험한 길을 걷는 언니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언니의 삶에 경외심을 느꼈다. 진아가 집을 떠난 후 여울은 진아의 방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곤 했다. 낡은 군사 잡지들과 훈련 교범들은 그녀에게 언니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여울은 가끔씩 몰래 그 책들을 꺼내 읽어보곤 했다.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속에 담긴 강인함과 절제된 힘은 그녀에게 묘한 매력을 주었다. 그녀는 그 책들을 깊숙이 숨겨두었다. 아무도 언니의 과거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박대호 같은 자에게는 더더욱. 박대호의 휴대폰 갤러리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박대호 자신이나 그의 측근들이 찍힌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여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자신의 사진이 있었다.
몰래 찍힌 듯한 그녀의 뒷모습, 식사를 하는 모습, 심지어 잠이 든 모습까지 소름이 돋았다. 박대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서 여울은 믿을 수 없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한진아의 사진이었다. 검은 군복을 입고 전투모를 쓴 채 정면을 응시하는 한진아의 모습.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수 같았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707 특임단 한진아. 여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언니가 왜 여기에 박대호는 언니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아까 통화에서 들었던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말.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박대호의 표적이 되었고, 박대호는 언니를 찾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다. 뺨의 통증보다 더한 충격과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분노였고 체념을 넘어선 저항의 불씨였다. 언니가 위험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은 여울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가정부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박대호의 저택을 나서는 여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느리고 주저하지 않았다. 휴대폰 갤러리에서 보았던 진아의 사진, 그리고 박대호의 통화 내용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며 얼어붙었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뺨의 쓰라림은 여전했지만 그 고통은 이제 분노와 뒤섞여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까지 뛰다시피 걸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졌지만 여울은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오직 언니에 대한 걱정과 박대호에 대한 증오만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버스에 몸을 싣자마자 여울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진아의 연락처를 찾았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진아의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다. 707 특임대에 들어간 이후 진아는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고 여울은 그녀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언니를 찾을 수 있을까?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도심 속으로 향했다. 여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가는 사람들, 북적이는 상점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그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부서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안전하기는 한 걸까? 박대호는 왜 언니를 노리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울은 곧장 컴퓨터를 켰다. 707 특임대, 한진아, 박대호 등의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그러나 707 특임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부대였고 일반인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 있었다. 진아의 이름으로 검색해도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박대호에 대한 정보는 넘쳐났지만 그의 범죄 행각이나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 지워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었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진아의 낡은 군사 잡지들이 들어왔다. 여울은 무의식적으로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잡지들을 꺼내 들었다. 잡지 속에는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모습과 임무 수행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 속 진아의 모습을 상상했다. 언니는 저렇게 강인한 모습으로 싸워왔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한 잡지의 한 구절에 멈췄다. 전우는 곧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건다. 그 글귀 아래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동료를 부축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특수부대원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여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전우. 그렇다면 진에게도 전우가 있을 것이다.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아의 전우들을 찾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여울은 밤늦도록 인터넷을 뒤졌다. 707 특임대 전역자 커뮤니티, 군 관련 카페, 심지어는 비공개적인 군사 포럼까지. 그녀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707 특임대 전역자들의 모임에 대한 공지였다. 비록 오래된 게시물이었지만 거기에 적힌 한 이름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정혁.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이정혁이라는 인물로 707 특임대 출신이자 진아와 동기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여울의 심장이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정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는 현재 한사설 경호업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연락처와 사무실 주소가 나왔다. 망설일 틈도 없이 여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정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혁의 사무실 문을 열기 전 여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낯선 남자,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강인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언니를 생각하자 용기가 샘솟았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여울을 맞았다. 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정혁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직원은 잠시 여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내키지 않는다는 듯 이정혁에게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이정혁이 직접 나타났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군복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특수부대원 특유의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정혁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여울은 그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하려 애썼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여울입니다. 한진아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여울의 말에 이정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여울을 응시하더니 안으로 들어오시죠. 라고 짧게 말했다. 여울은 그의 뒤를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는 각종 훈련 장비와 무술 도구들이 눈에 띄었다. 진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군요. 그녀의 동생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이정혁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아를 떠올리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언니가 특임대에 입대한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대호라는 사람의 집에서 언니의 사진을 봤습니다.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그리고 박대호가 언니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박대호의 만행과 그가 언니를 찾으려 했던 정황, 그리고 언니의 사진이 그의 휴대폰에 있었던 일까지. 이정혁은 여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박대호라, 그 자식이 감히 707 특임대원을 건드려. 이정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진아는 제 군대 동기이자 전우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진아는 절대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대호 같은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정혁은 즉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해 박대호와 한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망설임이 없었다. 여울은 이정혁의 단호한 모습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가 언니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커졌다. 저도 언니를 돕고 싶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정혁은 여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안전하게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박대호는 위험한 인물이고 당신은 그에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제가 정보를 알아낼 테니 일단은 몸을 숨기고 계십시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여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언니를 위해 뭔가라도 해야만 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책임감이 깨어났다. 아니요. 저는 언니를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박대호의 집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제가 언니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니를 구해야 합니다. 여울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정혁은 그녀의 눈에서 진아와 비슷한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박대호의 저택 구조와 그의 일상생활 패턴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침투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울은 박대호 저택의 구조를 떠올렸다. 방해 배치, 경비 시스템, 박대호의 습관, 숨겨진 통로.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모든 것을 이정혁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정혁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중요한 부분들을 메모했다. 그 과정에서 여울은 박대호의 저택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언니를 구할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이정혁과의 만남은 여울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더 이상 그녀는 과거의 나약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모욕한 박대회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거대한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여울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박대호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녀의 쌍둥이 언니는 1707 특임단 출신 인간 병기였으니까. 그리고 그녀 역시 언니를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박대호라는 거대한 악과의 싸움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이정혁의 사무실을 나선 여울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언니를 도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어깨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제공하는 정보 하나하나가 언니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총동원하여 박대호의 저택 구조와 그의 일상생활 패턴, 경비 시스템, 심지어는 저택 내부에 숨겨진 비밀 공간까지 상세히 떠올렸다. 그녀는 작은 수첩에 꼼꼼히 그림을 그리고 메모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워졌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디테일들도 이제 그녀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박대호의 서재 창문은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환기를 위해 가끔 열어두는 시간이 있었다. 저택 뒷마당에는 작은 온실이 있었는데 그곳은 경비가 비교적 소홀했다. 침실에는 언제나 권총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고 금고는 침대 아래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가정부로서 일하며 수없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그녀는 박대호의 저택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그곳의 지리에 밝았다. 이정혁에게 전달할 정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졌다. 이정혁은 여울의 정보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정교한 침투 계획을 세웠다. 그는 707 특임대 출신답게 철저하고 신중하게 작전을 준비했다. 박대호의 저택 주변 지형을 분석하고 경비 인력의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 등을 파악했다. 드론을 이용해 저택 상공을 정찰하고 예상 침투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다. 여울이 제공한 정보는 이정혁의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저택 내부의 구조와 박대호의 개인적인 습관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서는 얻기 힘든 귀한 것이었다. 여울 씨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박대호의 저택에 대한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정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여울에게 말했다. 여울은 그의 말에 작은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언니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언니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정보라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이정혁은 진아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박대호가 진아를 납치하여 외딴 창고에 감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보에 따르면 진아는 박대호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중요한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박대호는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 진아를 감금하고 잔혹하게 고문하고 있었다. 정보에 따르면 진아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정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여울은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가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 당장 언니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여울은 이정혁에게 애원했다. 이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팀원들과 함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침투 작전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이정혁과 그의 팀원들은 박대호가 진아를 감금한 창고로 향했다. 여울은 그들과 동행할 수 없었지만 이정혁은 그녀에게 최신 GPS 추적기가 달린 휴대폰을 건네주며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울은 초조하게 자신의 원룸에서 이정혁의 연락을 기다렸다. 창고에 도착한 이정혁 팀은 여울의 정보대로 창고 뒤편의 보안이 취약한 지점을 통해 침투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 인력을 무력화시켰다. 창고 안에서는 박대호의 부하들이 진아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정혁은 직접 선두에 서서 내부로 진입했다. 꼼짝 마, 우리는 707 특임대 전우회 소속이다. 한진아를 당장 풀어라. 이정혁의 우렁찬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박대호의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침입에 당황했다. 그들은 즉시 총을 겨누며 저항했지만 이정혁 팀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압도적인 전투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정혁은 한때 진아와 함께 훈련했던 기술들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적들을 제압했다. 잠시 후 이정혁은 창고 깊숙한 곳에 묶여있는 진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이정혁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서둘러 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었다. 진아 정신 차려, 나 이정혁이야. 이정혁은 진아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그녀를 불렀다. 진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이정혁의 얼굴이 보이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혀가 진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래, 나야. 이제 안전해. 우리가 왔다. 이정혁은 진아를 부축해 일으켰다. 진아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박대호, 그 자식이 내 동생을 노리고 있어. 여울이가 위험해. 진아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여울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정혁은 진아의 말을 듣고 놀랐다.
박대호가 여울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여울은 안전해. 내가 이미 그녀를 만났어. 그녀가 당신을 찾기 위해 나를 찾아왔어. 이정혁의 말에 진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동생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했다. 박대호, 그 자식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이정혁은 진아를 부축하며 창고 밖으로 향했다. 그들의 뒤로는 쓰러진 박대호의 부하들과 아수라장이 된 창고가 남겨졌다. 진아는 몸이 성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이정혁 팀원들은 진아를 보며 경외심을 표했다. 역시 707 특임대원답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한편 여울은 자신의 원룸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서는 이정혁이 보낸 GPS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위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언니가 무사하다는 신호일까? 그녀는 숨죽여 기다렸다. 얼마 후 이정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울씨, 진아를 구했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정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다. 여울은 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언니가 무사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모든 불안감을 날려버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울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 덕분입니다. 여울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정혁의 말에 여울은 잠시 멍해졌다. 자신이 언니를 돕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진아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여울은 매일 병원을 찾아 언니를 간호했다. 진아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여전히 강했다. 두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울은 진에게 박대호의 만행과 그가 자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진아는 여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분노에 떨었다. 그 자식은 죽여도 시원치 않아. 감히 내 동생을. 진아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다. 여울은 그런 언니의 모습에 새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든든함을 느꼈다. 언니는 언제나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랬다. 진아는 박대호가 자신을 납치하고 고문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박대호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고 진아는 임무 수행 중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박대호는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진아를 납치했고 그녀의 입을 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진아는 707 특임대원으로서의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텨냈지만 그녀 역시 인간이었기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만약 이정혁 팀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제 박대호가 언니의 정체를 알았으니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하려 할 거예요. 여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분명히 움직일 거야. 하지만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진아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대회에게 받은 모든 고통과 모욕을 되갚아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울이 있었다. 여울을 이용하려 했던 박대호의 행동은 진아의 가장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진아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박대호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악의 뿌리를 뽑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박대호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여자의 등장도 모자라 자신의 아지트가 속수무책으로 털리고 심혈을 기울여 납치한 진아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하여 진아와 이정혁 그리고 여울의 행방을 추적했다. 박대회계는 더 이상 인내심이란 없었다. 그는 이정혁과 진아 그리고 감히 자신을 속이려 했던 한여울에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빌어먹을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 연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박대호는 사무실에서 광기 어린 표정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다. 박대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닌 모든 재력과 인맥, 그리고 폭력을 동원하여 진아와 이정혁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진아가 가진 기밀 정보를 반드시 되찾아야 했고 자신에게 입힌 모욕을 되갚아 주려 했다. 박대호는 조직 내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두 자매의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이정혁과 진아의 과거 행적, 숨겨진 인맥, 심지어는 약점까지 파고들었다. 며칠 후 박대호는 진아와 이정혁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의 부하들이 은신처 주변을 포위했고 박대호는 직접 진두지휘하며 그들을 생포할 준비를 했다. 한진아, 이정혁, 이제 너희들의 시간은 끝났다. 당장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 전체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박대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은신처에 울려 퍼졌다. 진아와 이정혁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은 이미 박대호가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결국 올 것이 왔군. 진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걱정 마, 진아.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이정혁은 진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은신처는 지하 벙커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곳곳에는 방어시설과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박대호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박대호의 부하들이 은신처로 쳐들어왔다. 총성이 난무하고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진아와 이정혁은 능숙하게 적들을 제압하며 방어선을 지켜냈다. 진아는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정혁은 진아를 엄호하며 함께 싸웠다. 그들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박대호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그러나 박대호의 공격은 끈질겼다. 그는 수십 명의 용병들을 추가로 투입했고 중장비까지 동원하여 은신처를 파괴하려 했다.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었다. 은신처의 방어선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젠장, 저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이정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진아 역시 지쳐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팔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다.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진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이제 궁지에 몰렸다. 이대로 계속 싸웠다가는 전멸할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박대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한진아, 내 동생 한여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나? 내가 이미 그년의 소재를 파악했다.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네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박대호의 협박은 진아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여울이 위험하다는 사실에 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의 동생은 물론이고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여울이 박대호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여울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아, 저 자식 말에 속지마. 여울은 안전해. 이정혁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진아는 이미 결심한 듯 했다. 그녀는 이정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정혁, 여울이를 부탁해. 박대호는 내가 상대할게. 무슨 소리야. 진아 혼자서는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이정혁이 진아를 만류했지만 진아는 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은신처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정혁은 진아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박대호의 부하들 속으로 뛰어든 뒤였다. 진아는 맨몸으로 수십 명의 적들과 맞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맹수 같았다. 그녀는 권총을 든 적들의 팔을 꺾고 칼을 휘두르는 적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간결하고 강력했으며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 칠보궁시 특임대에서 쌓아온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적들을 상대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박대호는 진아의 놀라운 전투력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며 분노했다. 이런 미친년 총알도 안 통하냐. 당장 저 년을 죽여라. 박대호는 소리쳤지만 그의 부하들은 진아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진아는 박대호의 부하들을 뚫고 그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박대호뿐이었다. 그때 박대호의 부하 중 한 명이 진아의 뒤에서 총을 겨눴다. 진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진아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총을 쏜 부하를 향해 돌진하여 순식간에 제압했다. 박대호는 진아의 눈에서 살기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진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했다. 젠장 도망쳐. 박대호는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들을 이끌고 은신처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진아는 그의 뒤를 맹렬히 추격했다. 그 순간 이정혁과 그의 팀원들이 은신처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박대호의 잔당들을 제압하고 진아를 지원했다. 진아는 이정혁의 도움을 받아 박대호가 도주하는 차량을 향해 뛰어들었다. 상황은 혼돈 그 자체였다. 총성, 비명소리, 차량의 엔진 소리가 뒤섞여 밤하늘을 갈랐다. 진아는 박대호의 차량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그를 쫓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동생을 지키겠다는 그녀의 강한 의지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박대호의 검은 세단은 어둠 속을 질주했다. 진아는 몸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도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박대호만을 향하고 있었다. 동생에게 가해진 모욕과 자신의 고통이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이정혁과 그의 팀원들은 뒤이어 다른 차량으로 박대호의 도주 경로를 차단하며 진아를 지원했다. 도심의 밤거리는 광란의 추격전으로 변했다. 박대호는 후방 카메라로 진아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경악했다.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끈질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운전색에 더 빨리 저 미친년을 따돌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진아의 끈질김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과 압도적인 신체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극한의 추격 훈련을 떠올리며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박대호의 차량이 갑자기 급커브를 돌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진아는 거침없이 그 뒤를 따랐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지고 복잡해졌다. 박대호의 부하들은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어 총을 쏘아댔지만 진아는 능숙하게 총알을 피하며 거리를 좁혔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순간 진아가 몸을 던져 박대호의 차량 보닛 위로 올라섰다. 차량은 굉음을 내며 질주했지만 진아는 강철 같은 의지로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박대호는 경악했다. 저 미친년이 떨어뜨려. 그는 운전석에 더욱 격렬하게 핸들을 꺾으라고 지시했다. 차량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고 진아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보닛 위에서 박대호가 앉아있는 창문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다. 강화 유리였지만 진아의 맹렬한 공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박대호의 차량이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회전하며 진아를 건물 벽으로 밀어붙였다. 모든 것이 실패한 듯한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진아는 벽과 차량 사이에 끼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정혁과 그의 팀원들이 멀리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울 역시 이정혁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에 가슴을 졸였다. 그러나 진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칠봉신칠 특임단에서 배운 절체절명의 순간, 생존 본능을 극대화하라 는 교훈을 떠올렸다. 진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차량의 지붕을 박차고 몸을 날려 아슬아슬하게 벽을 피했다. 그녀는 몸을 굴려 땅에 착지한 후 다시 박대호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진아는 쓰러진 박대호의 부하가 떨어뜨린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박대호 차량의 타이어를 정확히 가격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터지고 차량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박대호는 당황하여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인근 폐차장에 처박혔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사방으로 치솟았다. 진아는 망설임 없이 폐차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찌그러진 차량들 사이로 박대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차량에서 기어나와 도망치려 했다. 진아는 박대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감히 내 동생을 가지고 놀아. 진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대호는 진아의 살기 어린 눈빛에 겁을 먹었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권총을 꺼내 진아를 겨눴지만 그의 손은 두려움에 떨려 제대로 조준할 수 없었다. 이 미친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은 내 구역이야.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박대호는 허세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 진아는 박대호의 권총을 쳐내고 그의 손목을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박대호는 비명을 질렀다. 진아는 박대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들어 올렸다. 내 동생을 건드린 대가를 치러라. 박대호. 그때 이정혁과 그의 팀원들이 폐차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진아와 박대호의 모습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진아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는 박대호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 이정혁은 그의 팀원들에게 박대호의 잔당들을 제압하고 현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정혁은 진에게 박대호를 경찰에 인계하라고 설득했다. 진아는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박대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박대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이대로 죽여버릴 수도 있어.
진아의 말에 박대호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진아는 이정혁의 눈빛을 보고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녀는 박대호를 경찰에 넘기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대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진아의 눈빛을 보고는 그대로 순순히 잡혀갔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한낱 가정부인 여우를 희롱했다가 칠봉신을 특임단 출신 인간 병기인 그녀의 쌍둥이 언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다. 그가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진아의 활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처음에 그들은 한 명의 여자가 수많은 조폭들을 상대하는 것을 보고 비웃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진아의 움직임은 예술적이었고 그녀의 힘은 경이로웠다.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진아는 더 이상 조폭들의 싸움에 휘말린 무명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구현하고 약자를 보호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경찰차가 박대호를 싣고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진아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제야 온몸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정혁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부축했다. 과인가냐, 진아,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진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함과 함께 홀가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동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했다. 박대회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과 고통은 이제 그녀의 승리의 훈장이 되었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진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박대호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가 오랫동안 저질러온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졌고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조직은 와해되었고 불법적으로 축적했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다. 박대호는 수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몰락에 환호했다. 박대호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자신의 대가를 치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웃음은 없었다. 오직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진아는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 중이었다. 그녀의 몸은 아직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은 훨씬 평화로워 보였다. 여울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언니를 간호했다. 그녀는 진아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대호의 만행을 직접 겪으며 두 자매는 더욱 굳건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여울은 더 이상 나약하고 소극적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함과 독립심이 깃들어 있었다. 이정혁은 박대호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진아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진아가 7보심7 특임대에서 수행했던 비밀 임무들과 그녀의 희생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진아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았다. 언론은 진아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녀는 대한민국에 숨겨진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들을 오해하고 박대회에게 협력했던 김 실장, 과거 박대호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을 오해한 유형, 비션한 은 박대호의 몰락을 직접 목격하며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는 진아와 여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다. 김 실장은 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진아 씨, 한여울 씨,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박대회계 소가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오만함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박대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과 숨겨진 비밀들을 수사기관에 자백하며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의 자백은 박대호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아는 그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김 실장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진아는 짧게 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다. 며칠 후 진아는 병원을 퇴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7번7 특임대 소속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국방부에서는 진에게 특수부대 훈련 교관 자리를 제안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경험은 미래의 특수부대원들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진아, 이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돼. 여울이 언니에게 말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살 거야. 진아는 훈련 교관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만족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의 목적이자 그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는 일이었다. 여울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대호 사건을 겪으며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용기를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여울은 이정혁의 도움을 받아 박대회에서 몰수된 재산을 활용하여 희망나눔 센터 가나시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희망나눔 센터는 박대호와 같은 폭력배들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들을 돕고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진아와 여울은 이정혁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여울 씨 덕분입니다. 이정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언니를 찾지 못했다면 아마 언니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여울은 겸손하게 답했다. 진아는 여울의 손을 잡았다. 여울아,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죽었을 거야. 네 용기가 나를 살렸어. 진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했다. 여울은 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단순한 자매를 넘어 서로의 삶을 구해준 구원자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박대호라는 악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여울과 한진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대호 사건 이후 두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한여울은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주눅들었던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나눔센터의 대표로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점차 그 규모를 키워나갔다. 한여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의 강연은 언제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신념과 따뜻한 공감이 담겨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여울은 새로 개관하는 희망나눔센터의 확장 건물 중공식에 참석했다. 이 건물은 박대호의 몰수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기부되어 지어진 것이었다. 중공식에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희망나눔센터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여울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과거 세상의 모든 불행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여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강단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주었다. 한편 한진아는 칠봉무신칠 특임대 훈련 교관으로서 빛나는 경력을 이어갔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녀의 훈련은 혹독했지만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특수부대원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는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전투력으로 전설적인 교관으로 불리게 되었다. 진아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다. 진아는 가끔 여울의 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조용히 뒤에서 여울의 강연을 듣거나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여울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울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진아는 여울의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여울의 안전을 위해 그녀는 항상 그림자처럼 주위를 살폈다. 두 자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여울은 진아의 강인함에서 용기를 얻었고, 진아는 여울의 따뜻함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시간이 흘러 여울은 희망나눔센터에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센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다. 어느 해 봄, 여울은 조용히 진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그녀의 집에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울은 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니, 사실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여울은 수줍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진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여울을 바라보았다. 여울아, 정말이니 축하해. 정말 축하해. 진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여울을 꼭 안아주었다. 두 자매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모든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고 오직 행복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진아는 여울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 진아의 강인했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맹세했다. 이 아이를,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의 삶은 마치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두 번째 봄과 같았다. 고통과 절망의 겨울을 이겨내고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여울은 사랑과 나눔을 통해
진아는 정의와 헌신을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강해졌고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행복해졌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